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를 계기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예. 개헌을 추진했습니다만 눈이 멀은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고 목리를 부렸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었는데요. 예.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이 90% 가까운 독식을 한 지역들도 생기고 이러는 현상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어마뜨거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도 40% 이상은 득표할 수 있고 많은 지역에서 차지할 수 있다고 본 건데 그런 것에서 좀 막히는 것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놨던 논의를 이제서야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와서는 다음번에 자기들이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 다수당이고 차기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수석 당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 여기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거는 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논의가 좀 상당히 진척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모두 없고 도도 없는 선거거든요. 각자 정당이 지지율을 받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선거를 했는데 전부 다 51% 받은 정당이 49% 받은 정당에게 한 석도 안 주고 독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51대 49면 의석도 51대 49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요. 정당이 열심히 해서 정당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선거가 되는 거죠. 전 이렇게 되면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약진도 예상이 되고 거꾸로 호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석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수구 보수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형태가 얼마나 더 남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선거에서는 정당 지지도로 해도 지금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있고 자유한국당 말고 보수 정당 이 탄생을 어떻게든 하게 해야겠죠. 다음 선거든 그 다음 선거든 전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남북관계를 가지고 색깔론을 펼치던 세력들은 전 다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뭐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선거구제가 개편되면은 즉 2등도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굳이 이렇게 뭐 합당하려 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무리한 선거연대를 할 이유도 없어질 것 같고요. 다당제의 구조가 유지될 거라는 판단도 서고요. 또 이렇게 된다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가장 반대하겠어요. 자유한국당은 의석이 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합의를 안 하면 더 망할 것 같은 상황인 거죠. 합의를 하면 100석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합의를 안 하면 100석 이하로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그런 일을 벌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은 여러모로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을 수 있는 당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음번 선거 한 번만 놓고 보면 현행 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민주당이 200석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민주평화 세력이 더 많은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런 환경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전국 정당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까지 호남에서 보수지만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적 대안이 생기는 상황이 오는 것도 저희는 정치 발전엔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합종 연행하면서 법안이나 이런 거 처리들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규제 프리존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1년 동안
최순실 전경련 등의 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 프리존법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158번을 합니다. 그렇게 연설도 안 하고 강의도 안 다니고 회의도 잘 안 하는 박근혜가 158번을 했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이 통과가 결국 안 됐어요. 민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당이 집권을 하면 대통령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부가 사실 마음대로 쓰는 법이 되게 적고 법을 바꿔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로는 안 되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도 이제 좀 제재를 돌려놓을 필요가 있고 어느 쪽이든 집권을 하면 그 집권 세력이 원하는 법 정도는 통과를 시켜줘서 그들이 일을 하게 해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선거에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좀 도입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얼마 전에 후보 중에 하나의 이해찬 후보가 20년 집권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수구보수 세력들이 어지럽혀 놓은 기본 질서를 바로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는 국민들이 저는 과반수를 넘는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상대인 보수 야당이 민주공화국의 헌법 원리, 원칙에 동감한다면 사실 협치도 하고 연정도 할 수 있는데 쿠데타를 획책한 세력들이 아직도 한 100석이 넘는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존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얼마 전에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피로도가 누가 높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자유한국당과 수구보수 세력 외에 누가 또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 기회에 모든 적폐를 완전하게 일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정쩡하게 타협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지금 세월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보수 세력과 언론들이 다시 준동을 하면서 판 흔들기를 하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지키는 것이고 그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그 지지율을 깨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과 조금이라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함께 모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도를 도입하면 가장 득을 현재로서 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정의당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해 보면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지난 2월에 했던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123, 그 당시 선거 결과입니다. 새누리당이 122,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38, 정의당이 6석이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면 이게 23석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민주당도 좀 줄고 자유한국당이 105석으로 가장 많이 줄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비례대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83석으로 확 늘어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지역 투표는 민주당이 하고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 하는 그런 흐름이 민주당 지지자 그룹 내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역도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도 민주당을 찍는 쪽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긴 하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얼마만큼 의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보단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이 다 옳은 주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하고 많은 이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의 파이를 키우고 개혁 세력의 파이를 키우는 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손해볼 일이 아니다. 경북 지역에 대구 지역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선보이고 그 사람들이 잘 해가면서 지금 김현권 의원도 그렇고 홍일학 의원도 그렇고 지금 경북 대구에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되는 길을 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 보고 제가 20년 동안 더 민주당이 집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린 상태라서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큰 유동이 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좀 이 문제를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정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정당 지지율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웃고 있어요. 아니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비율대로 정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에서 각축을 벌이겠냐. 어쩌다 한번 저런 지표가 나왔을 뿐이지 선거 때는 역시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아무래도 지역 기반 정치를 하다 보니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이게 2등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은 자유한국당 개피 볼 겁니다. 틀림없이. 정의당보다도 의석이 못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시할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혼자 안 받겠다고 하자니 이것도 사실 모양도 안 나고 또 실효성도 없고 말이죠. 예, 선거구제 개편은 아주 묘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전 뭐 극우를 0으로 보고 극좌를 100으로 보면 민주당 현재 20에서 80 사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지지율로 놓고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왼쪽을 채워줄 사람들을 뭐 정의당을 국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진보로 해서 민주당이 보수 쪽의 부동층을 잡고 움직이고 있을 때 진보 쪽을 채워줄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80%를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 그렇게까지 진행은 안 되겠습니다만 노력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속에서 정당 간의 정책 연대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협치가 아닌가 싶고요. 적재적소에서 항상 필요할 때마다 적시타를 때리는 이 대통령의 이 선고안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이 논의는 좀 더 활발하게 전투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정치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뭐 엄밀히 얘기하면 정치든 정치지요. 교회 정치. 서울 명성교회의 세습. 사실은 그동안은 뭐 일개 대형 교회에서 벌어진 일 정도로 치부됐는데 이거 보니까 교단이 이 세습에 손을 들어줬어요. 신학을 전공한 김성회 보좌관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이게 뭐 이제 교단 법상은 세습이 안 되게 돼 있어서 못하는 것처럼 했다가 결국은 김성환 목사가 은퇴한 지가 2년이 넘었으니까 아들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이 나왔고 그 중간에 심지어 그 교회 부목사는 하나님도 예수님한테 물려준 건데 거기도 세습인데 우리도 괜찮다라는 정말 희대의 망언을 교인들의 가장 성스러운 곳 성전이라고도 부른 교회에서 했다는 사실에 참 분노를 금할 길이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못 알아먹으니까 그것을 실물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서 대의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신학적 의미를 파악한 사람들이 기독교란 종교를 만들어서 이거 퍼뜨렸다라고 저희가 봐야 하는데 신약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누가 희생을 하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 따위 행동에 게다가 교단까지 뭐 지금 보니까 15명이 무기명 투표해서 8명이 유효하다고 판단해서 통과가 됐다는데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이렇게 교단이 휘둘리면 이건 명이 안 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로 따지면 삼성이 뭐 하자 그래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경련이 미르재단에 돈 밀어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이런 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너무나도 한심하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되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자꾸 희화화되고 이 논점을 제대로 된 곳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 혐오의 문제, 뭐 동성애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자기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리스트만 자꾸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런 흐름이 자유한국당에도 있다. 이제 구석에 몰리고 더 이상 종북 문제, 북한 문제로 개혁진영, 진보진영, 민주당을 때릴 수가 없게 되니까 혐오의 이슈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 얘기 심심치 않게 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 무슨 성정체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비대위원장은 그게 그 사람의 뭐 그냥 뭐 얘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21세기가 왔는데도 아직도 19세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러고 있는 풍경은 정말 낯뜨겁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교인들 입장에선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운영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좋고 아들도 좋다는데 어쩔 거냐라는 태도를 보이겠지만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이면 5년짜리 중간 담임 목사 하나 구해갖고 자기가 은퇴하고 5년 동안 담임 목사 한 다음에 다시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정형화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너무 창피하다는 이야기밖에 못하겠고요. 이래 갖고는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는 것도 이제 몰래 다녀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의 헌법 28조를 보면은 1항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아들에게 세습할 수 없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는이면은 은퇴하기 전 단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은퇴하고 2년 지난 시점에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인데 이 사실 무슨 교회에 헌법이 있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법을 따라서 법규를 지키면서 종교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법리를 따질 계제입니까? 종교 활동이 말이죠. 아니, 법을 초월해서 더 지고한 선과 또 더 지고한 가치를 따라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런 법리 갖고 꼼수 쓰고 있어요. 예. 이참에 명성 기독마트로 이름을 개장하고 그럼 대표이사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 헌금 걷어서 호의호식하겠다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거 좋아서 그 기독마트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전 뭐 그렇게 하고 장로들도 다 기독마트 매니저로 명칭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만 명이 모여 계시다는데 그 10만 명의 이기심이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사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드는 그 짜증이 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생각을 좀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다. 뭐 하진 않겠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서 신학을 전공한 김성회 보좌관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